그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이 평온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몸은 미동도 없이 오직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삐, 삐삐, 심장박동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 방의 생명이 존재함을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여기가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자 교도소였다. 그를 보는 순간 하린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잔인하게 되살아났다. 하린아, 그냥 간단한 이혼 합의서야. 변호사 없이 복잡하게 싸울 필요 없이 우리 둘 다 빨리 새 출발하자. 전 남편 최진석은 절박할 정도로 다정하게 그녀를 구슬렸다.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던 하린은 그를 믿고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그것이 실제로는 그녀 자신을 간병인 겸 보호자의 자격으로 팔아넘기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다.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던 그의 입가에 스쳤던 잔인하고 승리감의 찬미소. 그것이 그녀가 또렷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오하린 씨, 서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간단하고 기계적으로 그녀가 할 일을 설명했다.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계들을 감시하며 환자에게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보고할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하린은 거대한 방에 숨만 쉬는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한동안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구석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길게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망가지지 않은 선량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 위의 남자를 더 이상 자신을 가둔 교도관이 아닌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으로 의료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이불을 바로잡아주고 그의 머리가 조금 더 편안하도록 베개를 살짝 고쳐주었다. 그리고 방 안으로 햇살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도록 두꺼운 커튼을 한 뼘 정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들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한 방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제 이름은 오하린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됐어요. 부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시각서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수많은 전문 간병인들이 이 방을 거쳐갔다. 그들 모두는 침대 위의 남자를 하나의 물건처럼 관리해야 할 환자로만 대했다. 하지만 지금 저 여자의 행동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부서지기 쉬운 것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움 인간에 대한 존중.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 실장은 그녀를 옆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간소했지만 깨끗했다. 그녀의 단출한 가방 하나가 방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단단한 케이스 안에 분해된 차에 들어있었다. 그녀의 첼로였다. 그녀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경건한 손길로 첼로를 꺼내 조립했다. 그녀의 손은 익숙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깊고 어두운 빛깔의 첼로는 이 저택의 차갑고 무기질적인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는 첼로를 연주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부드러운 곡선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질 뿐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고 음악 치료사라는 그녀의 꿈이었으며 결혼과 남편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첼로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이자 유일하게 남은 정체성이었다. 그날 밤 하린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벽에 기대어 세워진 첼로가 무언의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그녀는 연결된 문틈으로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심장박동 모니터에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게 팔려 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린 한 남자를 지켜보는 죄수. 그녀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암울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작은 존엄성의 조각과 그녀 곁을 지키는 첼로는 그녀 자신조차 아직 깨닫지 못한 강인한 생명력이 그녀 안에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거대한 폭풍 전에 지독히도 고요한 밤이었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담긴 제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운명을 뒤흔든 사건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오하린의 일상은 영혼을 갉아먹는 단조로움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침묵 속에서 방을 청소하고 미동도 없는 남자의 몸을 닦고 기계들을 점검하고 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저택은 그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유령을 돌보는 또 다른 유령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 힘들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찢어진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바로 1년 전 오늘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배신당한 기억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슬픔에 잠식되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탈출구가 필요했다.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자신의 분신인 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녀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활을 들었다. 한동안 연주하지 않아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이내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녀를 위해 작곡해준 애절하고 아름다운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은 슬픔의 속삭임처럼 시작되었다. 선율은 그녀의 상처와 배신감 억울함을 토해내듯 격정적인 울음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승화시키는 듯 강인하고 아름다운 비의 베이아이의 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슬픔을 남김없이 그 선율 속에 쏟아부었다. 그 음악은 그녀의 작은 방을 넘어 두꺼운 벽을 뚫고 강태윤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어둡고 조용하고 형태가 없는 공허. 그것이 지난 1년간 강태윤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소리의 실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색깔이었고 감촉이었으며 온기였다. 그의 의식 깊은 곳 잊혔던 기억의 창고를 두드리는 열쇠였다. 어릴 적 어머니가 피아노로 쳐주셨던 자장가의 희미한 파편. 그 아득한 기억과 지금의 선율이 연결되는 순간 그의 다친 눈꺼풀 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마치 얼어붙었던 샘이 녹듯 그의 눈꼬리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통제실에서 서 실장은 습관처럼 모니터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희망 없는 의무. 그가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 그의 눈이 한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1년 내내 거의 평평한 직선을 그리던 태윤의 뇌파 EEG 그래프 위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날카로운 본구리 하나가 솟아올랐다. 인터컴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첼로 소리의 클라이맥스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타이밍이었다. 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윤의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확대했다. 그리고 보았다. 그의 뺨 위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반짝이는 눈물 자국을. 와장창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서 실장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할인의 방으로 달려갔다. 광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할인이 연주를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해
겁에 질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희망,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할인의 양손을 붙잡았다. 음악, 오할인 씨, 다시 연주해줘요. 제발 계속 연주해야만 합니다. 그는 넋이 나간 그녀를 통제실로 끌고 가 방금 전 녹화된 뇌파 그래프와 태윤의 눈물 자국을 보여주었다. 이것 좀 봐요. 사고 이후로 회장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신의 음악이 회장님께 닿고 있어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가 짊어진 희망의 무게가 할인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스크린과 자신의 첼로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사적인 위안이었던 음악이 이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되었다. 그녀의 조용하고 투명했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서 실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제발 매일 회장님을 위해 연주해 주세요.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소. 회장님의 목숨이, 이 회사 전체의 운명이 당신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할인은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첼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쇠였고 무기였으며 희망이자 동시에 끔찍한 부담이었다. 조용한 죄수로 남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졌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무대. 한 남자의 생명의 무게가 이제 그녀의 음악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제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드러난 재능 시작된 균열 그날 이후 오할인의 첼로는 잠들어 있는 강태윤의 세상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그녀의 연주는 더 이상 그녀 자신만의 슬픔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매일 오후 3시면 할인은 그의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첼로를 켰다. 그녀의 음악이 스며들자 죽음처럼 고요하던 방은 서서히 생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형태로 나타났다. 어느 날은 그녀가 연주하는 특정 음에 맞춰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또 다른 날은 격정적인 선율에 따라 그의 호흡이 미묘하게 깊어졌다. 서 실장은 이 모든 변화를 의학 기록처럼 꼼꼼하게 녹화하고 기록했다. 그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태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끝없는 어둠의 바다였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없는 완전한 무우아의 공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어둠 속으로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첼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었고 그가 헤엄쳐 가야 할 유일한 등대였다. 음악은 그의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뿌렸던 라일락 향수의 냄새 소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던 강가의 햇살, 그리고 사고 직전 그의 곁에서 웃고 있던 약혼녀의 얼굴. 그 기억들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있음을 돌아가야 할 세상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소리가 이끄는 빛을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기적은 곧 외부 세계의 불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그룹의 임시 경영을 맡고 있던 태윤의 사촌 강서준이 병문안을 왔다. 그는 회사의 위태로운 상황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식물인간 상태인 사촌형 옆에서 첼로를 켜고 있는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 그 광경은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역겹고 부질없는 주술 행위처럼 보였다. 서 실장님,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할인의 연주가 멈췄다. 서준은 할인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 대체 누군데 여기서 연주회라도 열었나? 이건 장난이 아니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혼수 상태인 내 사촌을 모욕하는 짓이야. 서 실장이 흥분한 그를 말리며 그동안 기록해온 뇌파 반응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오하린 씨의 연주는 회장님께 유일한 치료입니다. 이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서준은 그것들을 코웃음 치며 밀어냈다. 이런 의미 없는 잡음 따위를 믿으라고요. 실장님이 절박한 마음에 저런 사기꾼 같은 여자에게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할인을 절박한 노인의 약점을 파고든 교활한 여자로 단정지어 버렸다. 한편 할인을 팔아넘긴 돈을 유흥과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최진석은 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는 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역겨웠다. 실장님, 접니다. 제 아내 오하린이 그곳 생활에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을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서 실장은 깊은 혐오감을 느꼈지만 할인을 그곳에 묶어둘 유일한 끈이 바로 그 계약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작은 금액을 추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화를 끊은 최진석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왜 저들은 저렇게까지 돈을 쉽게 내어주는 걸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식물인간 하나를 돌보는데 왜 저렇게까지 큰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 탐욕과 함께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강태윤이라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서준의 방문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할인은 말없이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서 실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오하린 씨. 상무님께서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많이 예민해지셔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낮에 녹화했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할인이 연주하는 첼로의 특정 고음 부분에 맞춰 태윤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찔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오하린 씨. 이걸 보세요. 회장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싸우고 계십니다. 할인은 영상을 그리고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 있던 자괴감과 모멸감 대신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연대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강요된 의무가 아니었다. 그녀와 침대 위의 남자가 세상의 불신과 내면의 어둠에 맞서 함께 싸우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첼로의 활을 들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두 사람의 조용한 전쟁을 위한 군가 준기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제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벼랑 끝에 증명 강서준의 방문 이후 저택의 공기는 희망 대신 비장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비장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악의 소식과 함께 절망으로 바뀌었다. 서 실장과 강서준 그리고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모인 긴급 회의실. 법무팀장의 보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데일그룹의 윤 회장이 공식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강태윤 회장님의 장기적인 의식불명 상태를 경영 공백의 근거로 내세워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언제입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모든 것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었다. 의료진의 최종 소견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회장님의 뇌파 반응은 기적적이지만 의학적으로 일주일 안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실주의자인 강서주는 이제 협상이나 항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적을 목격했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한 여자를 믿었다. 회사의 운명은 이제 오하린이라는 가냘픈 여인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 실장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린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오하린 씨, 이런 불가능한 짐을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 가문의 유산, 그리고 수천 명 직원들의 일자리가 그녀의 활과 4개의 현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강태윤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하린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을 떠나 태윤의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첼로를 연주했다.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모든 곡들을 기억을 되살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선율을 쏟아부었다. 즐거움을 위한 행진곡 분노를 깨우는 격정적인 협주곡, 그리고 승리를 향한 장엄한 소나타. 그녀는 그의 잠든 의식을 깨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주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이고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다. 그녀는 피가 나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고 다시 활을 잡았다. 잠을 잊은 그녀의 눈은 퀭해졌고 어깨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자신의 영혼을 첼로의 현을 통해 그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의 사투는 태윤의 내면에도 가닿고 있었다. 그의 어두운 의식의 바다에서 음악은 이제 거대한 해류가 되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수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친 숨소리를 제발 하고 속삭이는 애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싸우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목소리 한 번을 내기 위해, 이 육체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다. 밖에서는, 그녀가 안에서는 그가 각자의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마침내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되었다. 하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윤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희망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언제나 긍정을 잃지 않던 서 실장의 얼굴에도 짙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첼로를 연주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가 포기하려고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모든 것이 사라지려 하고 있어요. 싸워야 해요. 제발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미동도 없는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닿은 그의 손가락. 이전에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던 바로 그 검지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다. 아주 약했지만 마치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분명한 의지를 담아 움츠러드는 움직임이었다. 하린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과 여전히 감겨있는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방금 그건 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 실장 역시 그것을 보았다. 그의 눈이 경악과 희망으로 흔들렸다. 이 장은 이 작고 불분명하지만 강력한 희망의 순간 위에서 끝이 났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기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그가 저 안에 살아있고 듣고 있으며 함께 싸우고 있다는 신호.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불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하루를 마주할 용기를 그들에게 주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대망의 제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택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통했다. 간밤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은 희미한 위안이었을 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적은 아니었다. 서 실장과 강서준은 마치 상주처럼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 누워있는 강태훈과 창백하게 지친 오하린에게 무언의 작별 인사를 구했다. 회의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적대적 인수를 선언한 대일그룹의 윤 회장은 연단 위에서 IW테크의 불안정한 미래와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주주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어가고 있었다. 한편 언론인 출입증을 구해 행사장 뒤편에 숨어든 최진석은 이 소란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에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 실장과 강서준은 그저 무력하게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저택. 하리는 태블릿 PC로 주주총회 생중계를 보며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윤 회장의 연설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첼로를 들었다. 이번에는 슬픈 곡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작곡한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내는 영웅에 대한 힘차고 장엄한 소나타를 선택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희망과 절박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운명에 맞서는 장엄하고도 처절한 포효가 되어 울려 퍼졌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침묵. 방 안에는 다시 심장박동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끝이었다. 그녀는 실패했다. 패배감에 젖은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방을 나가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1년간의 침묵을 깨고 잠겨있던 남자의 목소리가 약하지만 분명하게 정적을 갈랐다. 멈추지 마.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잘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윤의 눈이 열려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와 지성이 담겨 있었고 그 눈은 정확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는 깨어났다. 그 순간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한번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음악 같은 시각 주주총회 회의장, 의장이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최종 투표를 선언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서 실장과 강서준은 패배를 직감하며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쾅!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거칠게 열렸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문 쪽을 쳐다보았다. 서 실장이 그의 얼굴에 승리의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 휠체어 하나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위에는 강태윤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깨어났다. 그는 정신이 또렷했다. 그가 돌아왔다.
회의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주주들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고 기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뒤편에 숨어있던 최진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태윤은 아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뒤엎는 선언이었다. 왕이 그의 성으로 귀환했다. 쿠데타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제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새로운 평온 그리고 고백 주주 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보안팀은 휠체어에 앉은 강태윤 회장을 보호하며 밖으로 빠져나가려 애썼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최진석은 군중 속에 몸을 숨겨 몰래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태윤이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그의 말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복도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의 시선은 도망치려던 최진석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보안팀원들이 즉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윤은 휠체어를 움직여 새파랗게 질린 최진석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래에서 자신의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당신이 최진석 씨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하나 있는데 당신 아내에 대한 최진석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를 팔아넘긴 대상, 돈 많은 식물인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저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 그룹의 총수 강태윤이라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태윤은 서 실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 실장, 이분을 경찰에 정중히 모셔다 드리게. 혐의는 사기 강압, 그리고 인신매매로 하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최진석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완벽한 파멸 앞에서 절규했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명예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후회였다. 그날 저녁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인 고요함이 감돌았다. 강태윤은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하리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때 강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태윤이 아닌 하린의 앞에 똑바로 섰다. 그리고 그는 오만했던 대기업의 상무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오만함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헛된 희망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이 이 가문을 그리고 이 회사를 구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평생 이 빚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를 옥죄던 마지막 오해의 족쇄를 풀어주었다. 다음 날 기력을 조금 회복한 강태윤은 서재에서 하린을 만났다. 책상 위에는 그녀를 팔아넘겼던 그 끔찍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하린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요. 그리고 그는 훨씬 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비영리 재단의 설립 인가서였다. 하린 음악치료재단, 설립자는 강태윤이었고 출연금은 그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수백억 원의 거금이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의 이름에는 오하린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하린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너무나도 거대한 선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음악으로 어루만져 주었던 그의 영혼처럼 깊고 투명했다. 지난 1년간 나는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소. 그곳에 존재했던 유일한 것은 당신의 첼로 소리였지. 그것은 하나의 시리였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소. 내가 싸운 건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하린 씨. 나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싸운 거요.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싸운 거요.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모든 면에서. 그날 오후 하린은 서 실장과 함께 정원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서 실장은 이제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1년 전의 사고가 사실은 데일그룹 윤 회장이 사주한 암살 시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로 태윤의 약혼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오하린 씨가 한 일은 단순히 한 남자를 혼수 상태에서 깨운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의 정의를 되찾아 준 것이고 살인자의 손에서 이 회사를 지켜낸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기적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서 실장의 이야기는 그녀가 걸어온 고통스러운 여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하린은 다시 태윤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처음으로 기계의 도움 없이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았다. 더 이상 간병인도 죄수도 아닌 그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방구석에 세워진 그녀의 첼로가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위안이었고 무기였으며 구원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선물 받은 것이다. 물론입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상처가 아물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 제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 두 번째 봄,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할인 음악치료, 재단은 기적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재단은 최첨단 의료기술과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결합하여 수많은 환자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물했다. 말을 잃었던 아이가 그녀의 음악을 듣고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뇌졸중으로 마비되었던 노인의 손가락이 선율에 맞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회수 오하린은 이제 없었다. 대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재단을 이끌며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오하린 이사장이 있었다. 그녀와 강태윤 회장의 이야기는 세기의 러브스토리로 회자되었고 그들에게는 두 사람을 꼭 닮은 은우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아들도 생겼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하린은 재단의 화려한 행사장이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이 아닌 도시 외곽의 한적한 호스피스 병동에 와 있었다. 그녀는 유명한 이사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조용한 자원봉사자로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들을 위해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따뜻하고 온화한 자장가 같은 선율이었다. 한 나이 든 할머니 환자의 시점으로 세상은 묘사되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할인의 음악 속에서 조금씩 잦아들었다. 거친 파도 같던 통증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다. 음악은 그녀를 아픈 현재에서 가장 행복했던 젊은 날의 기억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강가의 풍경을 떠올리며 아주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스르르 눈을 감았다. 할인의 기적은 이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3년 전 그녀를 가두었던 차갑고 무기질적이던 그 저택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때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남자 강태윤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도 병약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직접 작곡한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기 침대에서는 아들 은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리는 미소와 함께 자신의 첼로를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피아노 선율 위로 자신의 첼로 선율을 부드럽게 포겠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은 말없이 나누는 대화였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만나 완벽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 그 자체였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음악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고독은 그의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사라지자 그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야. 당신의 첼로 소리, 그리고 당신과 함께 만드는 이 소리. 그녀는 대답 대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한때 침묵 속에 갇혔던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한때 세상 모든 것을 빼앗겼던 여자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도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영원을 약속하는 사랑이 가득했다. 상처 입었던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의 세상을 이룬 것이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찾아온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아리는 유령처럼 거대하고 하얀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를 이끄는 것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의 서 실장이었다.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이 저택의 모든 것은 따뜻한 공간이 아닌 차갑고 거대한 개인 병동처럼 느껴졌다. 값비싼 그림과 조각상들은 그녀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그들의 발소리만이 적막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춰선 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이었다. 문이 열리자 역시나 온통 새하얀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이 나타났다. 방의 중앙에는 온갖 종류의 첨단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남자가 강태윤이 누워 있었다.